일단 구강은요, 전신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구강도 좋아져요. 전신 건강이 좋으면 혈류량이 증가되고 입안의 침 분비도 원활하게 되니까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냐? 스틱처럼 좀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가글도 있지만 가글 중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이 있죠. 일단 그런 가글은 안 쓰셔야 되고, 권해드린 건 가장 좋은 건 그냥 자주자주 가글하세요. 임플란트 부작용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치과 의사가 공감할 거예요. 정기적인 여건과 전신적인 건강이 허용된다면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자연 치아로 씹을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하면은 임플란트는 80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죠? 틀니 중에 부분 틀니는 조금 나아서 40 정도 되지만 완전 틀니, 그냥 치아 없는 상태에서 끼는 틀니는 20도 안 나와요. 그 틀니를 끼게 되면 정말 씹는 맛도 없고 기력이 되게 떨어지는데, 저는 특히 고령분들에 있어서 더 임플란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젊을 때는 음식 좀 못 먹어도 건강해요. 근데 이제 80대 넘어가면 음식 잘 먹고 못 먹고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서 임플란트를 권하고요. 두 번째로 또 틀니를 했을 때 문제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잇몸뼈가 녹는 게 멈춰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기간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틀니는 잇몸뼈에다가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틀니를 하더라도 점점점 잇몸뼈가 내려가요. 그래서 틀니 하신 분들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새 자꾸 헐거워서 빠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니를 끼다 보면 잇몸뼈가 내려가니까 틀니랑 잇몸 사이에 밀착도가 떨어져요. 틀니가 헐렁거리게 되고, 그럼 또 덧대고 또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임플란트도 조금의 뼈는 녹지만 틀니 한 거에 비해서 뼈가 녹는 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잇몸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임플란트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잇몸뼈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훨씬 잘 씹혀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틀니를 끼면 잇몸뼈가 너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구강은요, 전신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구강도 좋아져요. 전신 건강이 좋으면 혈류량이 증가되고 입안의 침 분비도 원활하게 되니까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일단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안 좋은 음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치아에 안 좋은 것과 잇몸에 안 좋은 것. 치아에 안 좋은 음식이 뭐냐? 전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의외로 초콜릿보다 더 치아를 많이 썩게 하는 게 전분이 들어가는 음식인데, 쉽게 생각하면 감자칩 같은 거예요. 우리 감자칩 먹고 나서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치아 골짜기 사이에 감자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분이 워낙 끈적이기 때문에 치아의 홈 같은 데 정말 달라붙어 있고,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많죠. 마모 쪽으로는 당연히 경도가 높은 음식이 안 좋죠. 캔디, 오돌뼈, 얼음 깨먹는 분도 있죠. 치아는 재생이 안 돼요. 현미경적으로 보면 실금들이 가거든요. 그게 커지면 나중에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경도가 있는 음식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 그럼 잇몸에 안 좋은 음식은 뭐가 있냐? 일단 질기고 단단한 음식이죠. 그게 잇몸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먹고 정확한 청소를 안 하면 잇몸 사이에 정말 많이 껴있게 되겠죠. 그런 질긴 고기류는 먹고 나면 꼭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껴있는 걸 다 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냐? 우리 몸에 어떤 성분이 잇몸에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콜라겐 중요하죠.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잇몸 생성에 되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C. 잇몸 출혈도 방지하고 혈액 공급을 도와주고, 두 번째로 콜라겐 생성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치과 쪽에서는 비타민D. 우리가 잇몸이 건강하려면 잇몸 뼈가 건강해야 되는데, 뼈의 건강에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D예요. 그래서 햇볕도 많이 쐬시고, 안 되면 비타민 D를 많이 복용하는 거는 잇몸뼈 건강. 일단 뼈가 건강해야지 그 위에 있는 잇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는 중요해요. 또 음식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린 건, 당근이나 오이를 스틱처럼 좀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당근과 오이를 먹으면 첫 번째로 섬유질 성분이 많아서 조금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과 오이에는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죠. 세 번째로 이런 차갑고 물이 많은 청량감 있는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침이 자꾸 돌아요. 입안에 침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1년 만에 치아가 싹 다 망가져서 오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더니, 항암 치료를 받고 침샘이 말라가지고 1년 만에 치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치아는 어떻게 망가지냐면,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산성 성분이 나와서 치아를 녹이는 거거든요. 침 안에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잇몸 파괴도. 내가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질 안 하면 몇 시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이 먹으면서 산을 벌써 분비하고 있어요. 그 치아 표면에 진짜 미세하게 녹는 거예요. 근데 침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게 중화되면서 괜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윤활작용으로 음식물이 안 달라붙고 입이 건조하면 음식물이 쪽쪽 달라붙잖아요. 잘 미끄러지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침이 마르면 구취가 정말 엄청 많이 나요. 우리가 침이 마르는 분들 보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은 입이 자꾸 마르잖아요. 숨은 원래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지 코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이 공기의 수변도를 머금고 올라가게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입안에 코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입안이 마르게 되거든요. 입안이 마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중화작용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건 상당히 안 좋다.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가글도 있지만 가글 중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이 있죠. 일단 그런 가글을 안 쓰셔야 되고 권해드린 건 가장 좋은 건 그냥 물로 자주자주 가글하세요. 입안이 안 마르고 또 침 분비도 도와주면서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를 다 청소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침 분비를 늘릴 수 있는 음식은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은 채소죠. 그런 야채류를 많이 드시는 게 구강 건강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신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보는데요. 물론 전신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심지어 이제 발치할 때도 발치도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 건강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따질 때는 잇몸뼈의 질과 양을 따져요. 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잇몸뼈는 좀 있어 보이는데 잇몸뼈 안에 있는 혈관도 안 좋고 잇몸뼈가 죽은 뼈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뇨가 너무 심한 분들. 뼈는 충분해도 임플란트 치면 안 붙고 다 녹아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골다공증. 뼈는 있는데 뼈가 완전 뼈가 아니라 스펀지 같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겠죠.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분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당뇨랑 골다공증 환자를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양 자체가 너무 줄어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 전신 건강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뼈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연령이 꽤 고령인데 제가 이제 뼈 이식만 1년 내에 거쳐서 여러 번 수술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기력에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가 타협을 해서 임플란트를 전체를 안 하고 뼈가 좋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거기다 부분 틀니를 만들므로써 완전 틀니에 20 정도의 적은 것보다는 한 50% 정도의 잘 씹어 먹는 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부작용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용할 때 문제죠. 뭐 음식물이 많이 낀다, 잘 안 씹힌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안 씹히면 조금 다시 재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생존의 문제인데 임플란트 뿌리도 염증이 생기면 똑같이 치주염이 생겨서 뼈가 녹으면 염증이 생기고 흔들리다 빠지게 돼요. 이것도 처음부터 수술을 잘하고 아니면 조금의 염증이 생겼을 때 적절한 잇몸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결이 안 됐어요. 임플란트 빠졌어요. 임플란트 재수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부작용은 아니고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작용이죠.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신경 손상, 두 번째는 상악동 손상인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위턱뼈에다 할 때도 있고 아래턱뼈에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래턱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신경 손상인데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 수술했는데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치과 의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상악동. 상악동은 뭐냐? 우리가 위턱에는 코 옆에 빈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하는 역할은 두개골의 무게를 줄여주고 온도도 유지해주고 습도도 유지해주는 그런 보온 효과를 하는 동굴이 있는데 입과 코가 개통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균들이 섞이면서 안 좋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누런 콧물이 줄줄 나온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엄청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상악동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작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치저신경과 상악동염은 예방이 가능하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은 케이스도 정밀한 3차원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경손상과 상악동염이 오는 경우는 되게 적은데 환자분들은 뭐 뉴스에서도 접하고 건너 들은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치과에 오는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3차원 CT를 찍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하면 99%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설사 조금의 손상이 있더라도 정확한 처치라면 그 손상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임플란트 트렌드가 중년보다는 노년에 점점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연령이 너무 늘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환자 이렇게 치과에 있으면 80대 분들이 와서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냥 틀리하지 막 그랬는데 요새는 80대 초반이면 아 나 잘 씹어먹게 튼튼하게 해줘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위한 임플란트가 조금 더 핫하긴 한데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중년분들은 일단 바빠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임플란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수술하고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붓기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임시치아 같이 치아를 뽑게 되면 치아가 없어지면 사회생활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임시치아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임플란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추천해 드리는 기술은 급속 고리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치아를 뽑고 기다려요. 잇몸이 안 보면 또 잇몸을 열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심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치아를 뽑는 때 특수한 재생 연고를 넣은 뼈 이식을 하면서 바로 채워 넣으면 치아가 뽑고 나서 원래 뼈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잘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때 채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다음날 소독하러 오셨을 때 전혀 안 아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붓기가 없으니까 저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을 지속하세요. 다만 그쪽 식사할 때만 주의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면 빨리 임시치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뭐냐? 미리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각도를 만들어 놓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바로 임시치아를 껴드리거나 그때 당일날 끼기 힘들면 일주일 이내에 임시치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분들한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과 점점점 매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의 임플란트 수명에 대한 견해는 반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란 게 뭐냐? 영구적일 수도 있고 빨리 망가질 수도 있다. 이거는 관리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정확하게 잘 심겨진 임플란트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10년 내에서 90% 이상 문제가 없었고요. 20년 관찰을 했더니 거의 80% 가까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임플란트를 10개 심었으면 20년 동안 8개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 쓴다. 그럼 왜 임플란트를 오래 쓰냐? 우리가 치아도 사실 오래 쓰잖아요. 보통 치아가 빠지는 속도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 40대 50대 돼야지 하나 빠질까 말까 하거든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는 약하지만 새로운 뼈에다 새 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새 거니까 당연히 뼈도 많고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데까지 20년, 30년이 걸리고 저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개업하면서 보는 게 잘 심어진 임플란트를 환자분이 잘 관리하면 10년 지나도 뼈가 하나도 안 녹고 멀쩡한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생각보다 길다. 여기서 나온 80%의 성공률이나 90%의 성공률, 또 제가 본 분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치과를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게 임플란트 하고 안 와요. 체크하셔야 하는데 전화해도 안 오세요. 10년 뒤에 나타나서 염증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과에 와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원인은 치주염밖에 없어요.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생겨요. 음식물을 끼면서 치석이 생겨서 치은염, 치주염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초기에 치과에 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반 이상 녹아서 오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정말 중요하고 그럼 빈도는 어떻게 되냐? 6개월에 한 번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바쁘시면 1년에 한 번 오시고 특히 1년에 한 번 오셨을 때 엑스레이 찍어보는 걸 정말 권해드려요. 뼈의 염증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잇몸 염증과 다르게 뼈의 염증은 어느 이상 진행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로 뼈가 녹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뼈가 조금 녹았다. 그러면 열심히 잇몸 치료하면 조금 녹은 뼈는 차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 최소 1년에 한 번씩 치과 와서 관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임플란트를 할 때 제가 보면은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은데 이제 충치나 부러져서 뽑는 경우는 뼈 이식이 필요가 없겠죠. 뼈가 건강하니까. 근데 치주염으로 뽑는 경우, 잇몸이 망가져서 뽑는 경우는 이미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뼈가 다 녹아 있으니까 거기다 임플란트를 너무 깊게 심어버리면 빈 공간으로 음식물이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잇몸뼈가 파괴돼서 치주염으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 이식을 하는 임플란트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환자분들이 뼈 이식을 제가 해야 됩니다 말씀하면 뼈 이식하는 임플란트는 오래 못 쓰고 더 아프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오해인 게 뼈가 안 좋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야 돼서 그 임플란트가 더 난이도도 있고 더 붓고 조금 더 수명이 짧을 수 있는 거예요. 뼈 이식하는 임플란트에서 뼈 이식이 나쁜 게 아니라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좋은 거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임플란트인데 그냥 뼈 이식 없이 심었다. 당분간 몇 년을 쓸 수 있지만 잇몸뼈가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오래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 해야 되는 케이스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게 건물이 오래 가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할 때 중요한 게 임플란트 잘 심는 것보다도 뼈 이식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잇몸이 망가져서 했느냐 치아가 망가져서 했느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치아 문제였는지 잇몸의 문제였는지 나눠서 잇몸 문제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야 돼요. 잇몸 문제라는 건 결국 치은염이 생겼다가 치주염까지 와서 뼈가 다 녹아서 치아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녹아있는 움푹 패인 공간을 메꿔주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음식물도 많이 끼고 음식물이 많이 끼면 또 다시 임플란트가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치아가 망가진 거 있죠. 충치가 썩어서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음식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뽑는 것들은 뼈 이식을 안 하고요. 하더라도 정말 최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환자분들이 잇몸 질환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통증은 잇몸 질환이 약해도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잇몸 질환이 심해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잇몸 질환의 척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가장 환자분들이 느끼기 좋은 건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 옆치아보다 살짝 흔들린다, 그건 잇몸 질환의 거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실제로 봤을 때 뼈가 100% 중에 한 10%에서 20%밖에 안 녹아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 하지 않아요. 잇몸 치료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치아가 양옆으로 한 1mm 정도 흔들린다. 그건 잇몸 치주염 2단계고 잇몸뼈가 거의 50% 정도 녹았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임플란트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분의 치아의 흔들림이라든지 관리 정도에 따라서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급속도로 파괴될 것 같으면 미리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도 잘 되고 불편감이 심하지 않으면 열심히 잇몸 치료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거의 3-4mm 흔들려서 이 치아가 옆에 치아보다 이만큼씩 벗어난다, 아니면 제일 안 좋은 게 위아래로 흔들린다, 그러면 치주염 3단계고 뼈가 80% 이상 녹은 거예요. 이 치아가 좋아질 확률은 10,000분의 1. 그걸 놔둘수록 옆에 치아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빨리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녹으면 그 옆에까지 점점 퍼져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살짝 흔들리는 거는 임플란트 할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잇몸 치료를 빨리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3-4mm 정도 흔들리는 거는 잇몸 치료를 잘 받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임플란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게 좋고, 3-4mm 이상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흔들린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치과 오셔서 그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1-2mm 흔들리는 정도에서 뼈가 50% 녹았을 때 하는 게 정말 깔끔하고 편하지만 좀 아까운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환자분들께 하면 좋지만 강권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2단계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그때는 이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mm 흔들리는 건 그냥 살짝 흔들리는 건데 치아 흔들리는 게 조금 확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발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